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활절인 이번 주말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며 대면 집회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막기 위해 손목밴드 착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은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강남의 백화점과 커피 전문점을 드나들다가 고발당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밀 유전자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변형 부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실업 대란이 3주 연속 이어지면서 1,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 2,800조 원의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요즘 집에서 영화를 보는 분들 많으시죠? 영화 속 다양한 장면에 어떤 과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또 실제 현실에서도 구현이 가능할지 궁금한 S에서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부활절인 이번 주말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며 대면 집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많은 교회가 주말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왔습니다. 정부는 교회뿐 아니라 성당과 사찰 등 많은 종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최대 축일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대면 예배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수가 많은 대형 교회들도 일괄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역 교회별로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로 한 곳이 많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종교계 협조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부활절 예배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이어지고 있지만 절대로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방심을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느슨해진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대가로 치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대면 집회를 열더라도 참석자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이번 주말에도 현장 점검을 벌여 방역 준칙을 지키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말 부활절을 앞두고 대면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머무르고 그제는 39명까지 줄었습니다. 그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느슨해진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대가로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간 종교계는 온라인으로 집회를 대신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주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면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만약 집회를 열 경우에도 참석자 간 1m 이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한 20대 여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돌아온 이 여성은 지난달 31일 음성 판정을 받고 스타벅스 매장과 고깃집,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비행기에 함께 탔던 승객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사흘 동안 같은 스타벅스 매장을 4차례 방문하고 동일한 고깃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해제 예정일을 앞두고 지난 7일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0.2%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13.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9%였습니다. 특히 찬성 응답은 30대와 50대에서 82.9%의 높은 지지를 보였고 반대 응답은 20대가 1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에서 9일 이틀간 서울 등 전국 16개 지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다음 주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료진들이 2m 간격으로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까지 껴야 투표소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이 먼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어 안내방송이 나가고 오늘 9시 30분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소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한 투표 사무원들. 투표소 주변을 청소하고 투표함까지 바꾸고 나면 확진 환자 투표가 시작됩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이곳 특별 사전투표소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등 1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봉투에 담은 표를 투표함에 넣고 장갑까지 벗어 폐기물통에 버리면 투표는 끝납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한 표도 중요한 만큼 특별 사전투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있지만 확진자분들 그리고 의료진분들이 그 참정권을 행사하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특별 사전투표소를 전국에 8개 설치해서 이틀 동안 전국 생활치료센터 8곳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정부는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를 위해 오는 15일 총선 당일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점검 현장을 따라가 봤더니 유흥업소는 거의 영업을 중단했지만 일반 술집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홍대 입구. 평소 같으면 불야성을 이뤘을 밤늦은 시각이지만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서울시가 사실상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유흥업소 대부분이 불을 끄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방역비와 치료비까지 청구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업주 입장에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정부에서 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혜택 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월세만이라도 내고 싶어요. 실제로 유흥업소에 휴업 지원금과 같은 보상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대미문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그 이전까지는 깊이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홍대 인근에서 만난 젊은이들 사이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 단속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늦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우려가 많이 되죠. 유흥업소는 특성상 몰려있고 이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유흥업소와 달리 클럽과 유사한 술집엔 적잖은 손님들이 몰리며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서울시의 영업 중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집에서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행정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9월부터 최대 10년간 운영하게 될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라, 그랜드 면세점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문제였는데요.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입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던 인천공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이용객이 5천 명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도 80 내지 90% 감소했습니다. 당초 지난 1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 사업권에 입찰해 지난달 8일 신라는 DF3, 롯데는 DF4 구역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롯데와 신라는 오는 9월부터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두 업체 모두 이를 포기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형 면세점 임대료를 6개월간 20% 인하해 주기로 하면서 내년에는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되는 임대료 인하가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면세점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이 결렬된 것입니다. DF8 구역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중견업체 그랜드 면세점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월 입찰에서 DF2, DF6 지역이 유찰된 데 이어 메이저급인 롯데, 신라와 그랜드까지 영업을 포기함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DF7 구역의 면세 사업자로 선정돼 처음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 현대백화점과 DF9 구역의 시티플러스, DF10 구역의 엔타스 듀티프리는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유치 경쟁력 강화와 기존 시내 면세점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규모의 경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위에 비유됐던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권을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포기할 만큼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이 심각합니다. 면세점 업체는 수요가 갑자기 이제 100에다가 10밖에 안 되는 수요를 줄었는데 20으로 80%의 수요가 날아간 상황에서 지금 모든 스태프, 모든 매장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과연 한두 달만 더 지속된다면은 모든 업체가 다 부도날 수 있는. 하지만 연간 600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국내 업체 수는 제한적이어서 향후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일 경우 대기업 면세점은 다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방역 국제공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이사장과 통화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협력해서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면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노력에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 대응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다짐한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밀 유전자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했습니다.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형 부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지도여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체 현상의 비밀이 DNA에 담겨 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특징은 RNA에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 침입해 다양한 형태로 쪼개진 하위 RNA를 만들어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로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하위 RNA 분석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밀 유전자 지도도 완성했습니다. 다른 나라 연구진이 부분적으로 RNA를 분석한 적은 있어도 코로나19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할 만큼 정밀 분석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게 어떤 양으로 존재를 하는지, 서로 비율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사체를 조사를 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RNA상에서 최소 41곳에서 화학적 변형이 생긴 것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 화학적 변형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과 면역체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RNA 수식을 좀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RNA 수식이 아마도 바이러스가 이 숙주세포의 면역을 좀 회피하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바이러스 지도와 변형 부위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도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와 장혜식 교수팀이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셀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중일 3국과 10개 아세안 회원국 간의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한 아세안 플러스3 화상 정상회의가 오는 14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응우엔 꾸옥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오는 14일 아세안 플러스3 특별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데 아세안 외교부 장관들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 차관은 또 각국 외교 장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세안 협력기금 조성과 필수 의료품 저장고 설립, 공중보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번 아세안 플러스3 특별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27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20명대로 내려간 건데 방역당국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9일 하루 추가 확진자가 27명 발생했고 대구 지역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100명, 최근에 100명에서 이제 50명 수준으로 줄었고 어제 30명대를 나타내다가 오늘 20명대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세로 들어든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대면 계약이라든가 일상생활의 복귀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지금보다는 더 안정화로 가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안정화가 더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대면 계약이나 일상생활의 복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해외 상황 등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보건당국의 어떤 경계태세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드는 만큼 의료 인력이 고령이나 기저질환자에게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인력이 고령이나 기저질환에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부분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고위험군 이외에도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게 코로나19고 특히나 더 위험한 게 이게 숨은 전파자의 전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전국적인 전파로 이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의 위험 요소들을 조기에 차단하는 게 더 그런 쪽으로 보건 인력을 투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의심 환자에 대한 예비적 진단 검사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도 일종의 어떤 한 예라고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앞으로 대면 계약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학교나 학원 내에서의 어떤
감염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 이런 부분들의 보건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할 때긴 하지만 긴장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정부가 다음 주에 생활 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구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생활 방역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현재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대부분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일정 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하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는 이런 융통성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손 씻기 등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완화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9일 기준으로 재확진 사례가 74건에 달하는데요. 의학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성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재활성화라고 하는 게 이제 특이적인 치료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체내 바이러스를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보존 치료 등을 하면서 실제로 낮춰져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높아진 면역 체계가 체내 바이러스를 없애는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낮춰져 있는 면역 체계가 다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현재 진단 기법으로는 검출이 안 되느나 체내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재활성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대상포진 등과 같은 허피스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 감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복 감염하고 재활성화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잔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재활성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활성화가 코로나19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봤을 때 완치되더라도 재확진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로의 재확산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아직까지 재활성화가 코로나19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기는 다소 어렵고요. 아직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확진되는 케이스가 재활성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례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완치 후에 코로나19가 재확진된다라고 그러면 지역사회로의 재확산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정부가 여러 명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취합검사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취합검사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보통 과학계에서는 취합검사법이라는 용어를 이제 풀링이라는 영어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소개가 되면서 마치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기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법은 아니고요. 시료가 많거나 진단 비용을 줄이거나 하는 목적으로 실험실상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기법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기법이 이제 거론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만약에 양성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그 풀링 기법, 취합 검사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풀링 그룹에서 다시 양성이 나오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양성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경우에는 질병 감시 목적으로는 검토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단에 투자되는 비용이나 인력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병 감시 목적에서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질본에서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석 결과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병원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보건당국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봤더니 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행간을 보면 그 얘기는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변이가 일정 부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그 변이가 전파력이나 병원성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당국에서 향후 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보건당국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부위에 대한 변이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부위 이외의 변이가 발생을 할 경우에도 전파력이나 병원성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변이가 전파력이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지는 실제로 보건당국에서 수행했던 유전자 분석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분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언해서 지금 나온 변이들이 전파력이나 병원성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자,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일반인과 동선과 또 시간대를 분리해서 투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본투표는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모를 일반 유권자들의 감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예측되고 있는 부분이 일반인의 동선하고 시간대를 분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 유권자가 투표한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일반 유권자와의 교차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자가격리자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가격리지로부터 그 자가격리지도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로부터 투표소까지 이동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차로 스스로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동 시에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이동을 책임지는 건지 그러니까 자차로 이용할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비단 투표소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 일반인과의 접촉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해당 시간대의 이탈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를 마친 후에 이들과 접촉했었던 투표소 직원들의 어떤 자가격리 여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동 단계 같은 그런 단계에서 빈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4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뉴욕주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우리 시각으로 10일 오전 8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를 46만 5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6,500여 명으로 피해가 큰 스페인보다도 1,000여 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등 확산세가 주춤해 미국의 코로나19 발생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논의에 나섰지만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이 긴급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국제유가는 또다시 급락해 최근 2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원유 생산량을 늘리며 경쟁을 벌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영상으로 오페크 플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을 압박하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감산 규모가 2천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Оперативные и своевременные меры, и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всем странам-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нефт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зменить ситуацию, связанную с существенным.
하지만 회의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하루 1,000만 배럴 감산 합의 소식이 전해졌으나 막판에 무의로 그쳤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하루 250만 배럴씩 모두 500만 배럴의 감산을 떠안고 나머지 국가들이 동참할 계획이었는데 멕시코가 막판에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국제유가는 요동쳤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자 10% 이상 상승했지만 감산 규모가 기대치를 밑돌며 급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 브렌트유는 4%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산유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감산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곧 추가 회의를 열어 감산안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 각국 정유산업과 관련 금융산업에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납부 중단까지 거론하며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판하자 WHO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를 더 키우지 않길 원한다면 코로나19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중국에 치우쳤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날 비판에 대해 WHO가 바이러스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브로요스스 WHO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시신운반포대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Please don't politicize this virus. If you want to be exploited and if you want to have many more body bags, then you do it. 거브로요스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단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이 많은 지지를 보낸 데 감사한다며 미국이 계속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연일 코로나19 희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WHO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창궐하던 때 WHO가 자신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반대했다며 WHO의 초기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they were wrong. They've been wrong about a lot of things. And they had a lot of information early and they didn't want to they seemed to be very China-centric.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해 WHO에 4,900억 원을, 중국은 겨우 530억 원을 지원했다며 분담금 납부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WHO 공격은 미국의 코로나19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책임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WHO 역시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고 세계적 대유행 선언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는 듯 했던 이탈리아에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봉쇄 조치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한 조치 해제 시점을 더 늦춘다는 계획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소 주춤하는 듯했던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9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1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4천 명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천 명대를 유지해온 신규 확진자가 다시 4천 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누적 사망자는 1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사통신은 이탈리아 정부가 오는 13일까지인 봉쇄 조치를 최소 2주 이상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스페인의 경우 이동 제한령 등의 조치 이후 1일 확진자 증가율이 22%에서 4%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 역시 이달 12일까지인 이동 제한령을 26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9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도 제한 조치 해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한 조치를 한꺼번에 해제하면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이 또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 업무 대행을 맡은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영국이 아직 바이러스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상으로 옮겼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SF 영화 속 주인공들은 저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현실에서도 구현이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과학으로 영화 속 초능력을 구현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영화 속 초능력을 쓰는 캐릭터를 보면서 생각해 봤을 텐데요. 영화 인크레더블은 슈퍼가족과 악당의 대결을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슈퍼가족답게 각각 다양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아들 대쉬는 물 위를 달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도 대쉬처럼 물 위를 빠르게 뛰는 파충류가 있으니 바로 바실리스크 도마뱀입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뒷발을 강하게 내디딘 후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 1초에 20번 이상 발자국을 옮기는데요.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발과 물 주변에 순간적으로 공기 주머니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력으로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도 바실리스크 도마뱀 같이 빠르게 물 위를 달린다면 물에 빠지지 않고 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인 남성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시속 112km로 달려야 합니다. 체중에 따라 값이 달라지겠지만 물 위를 달리려면 적어도 시속 100km의 수준은 돼야 하는 거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우사인 볼트라면 가능할까요? 볼트의 100m 세계 신기록은 9초 58인데요. 이를 환산하면 시속 36km 수준입니다. 결론은 볼트보다 한 3배 정도 빨라야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또 다리 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 위를 달리려면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강하게 뒷발을 내딛는 것처럼 사람도 강력한 다리 힘을 가져야 하는데요. 대략 인간이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다리 힘의 15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인간이 물 위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주자였던 인크레더블 대쉬에 이은 두 번째 주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내성적인 학생 파커가 우연히 슈퍼 거미에게 물린 후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후 피터는 그야말로 초능력 거미 인간으로 변신합니다. 손에서 거미줄이 나오고 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거미와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출근길에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되고 물건을 두고 왔을 때도 금방 올라가서 가져올 수 있어서 생각만 해도 정말 좋은 능력인 것 같은데요. 사람도 언젠간 피터처럼 벽이든 천장이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영국 과학자들은 최근 수직 등반이 가능한 동물들을 관찰해 사람은 절대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과학자들은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수직 등반이 가능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면 사람도 벽을 타고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싶다면 개코 도마뱀의 신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코 도마뱀은 몸이 무거운데도 벽을 잘 기어오르는데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걸까요?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에는 발가락마다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잡혀 있는데요. 연구팀은 이 발바닥 주름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주름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나노 단위로 미세한 털이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을 발견했죠. 연구팀은 개코 도마뱀이 발을 디딜 때마다 수십억 개의 털과 벽면 사이에 반데르발 쓰임이 생겨나 중력과 수직도는 반대 방향으로 쉽게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스탠포드대 연구원인 엘리엇 호크스는 자신의 학교에서
개코 생체 모방 체중 분산 장갑을 만들어 학교 유리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스파이더맨만큼은 민첩하지 않지만요. 차 이쯤 되니 세 번째 주자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것만 입으면 엄청난 능력이 탑재되는 우리가 3천만큼 사랑하는 히어로입니다.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토니 스타크는 어마어마한 부자의 기발한 공학자이지만 신체 능력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붉은색 슈트를 입는 순간 외계의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데요. 심지어 슈트는 수십 가지 버전이 존재해 주인공이 슈트를 바꿔 입을 때마다 능력도 달라집니다. 정말 갖고 싶은 토니 스타크의 슈트,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공격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작업을 쉽게 해주고 산업재해를 예방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이 바로 그것입니다. 훨씬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짐을 손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팔을 들고 일을 하는 사람이나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등 한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자세 교정이나 재활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면 자신의 신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영화 속에 담겨있는 과학적 현상이나 기술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기술들이 현실로도 구현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사전투표가 한창입니다. 투표소에 갈 때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안에서도 신분 확인을 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또 투표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옷을 털고 손과 얼굴을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유권자 스스로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